네, 방금 소개받은 한윤영이고요. 뭐 애들이지 않고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 정치 발전소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고관여층에게 상식의 독재를 권하다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이 책을 보신 분들 중에 책 구성이 왜 이러냐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뭐 사실 저자로서 뭐 유쾌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반응을 저도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제가 6년 전에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상식의 독재라는 제목을 붙였을 때는 정치평론에서 시작해서 정치평론을 끝날 생각으로 쓰기 시작해 그 컨셉을 잡고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그동안에 제가 팔자에도 없는 유튜브 채널 헬마우스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해보고 그 지인들과 함께 추월의 시대라는 책을 쓰고 그러면서 자꾸 한국의 전근대사로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시금 10대와 20대 때 가졌던 관심사인데 다시금 재검토를 하게 됐고 그래서 상당히 정치평론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인문학 도서가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10대 때 이제 10대 후반에 강중만과 진중권의 저술을 보면서 정치평론에 입문을 한 사람인데 그 한 20여 년 전에 정치평론을 했으니까 20대 초반부터 했고 그래서 이제 20여 년 정치평론가로서 한국 사회를 큰 틀에서 설명하는 주저 비슷한 책을 쓰고 싶다는 게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주만 선생이 1956년생이신데 김대중 죽이기를 쓴 때가 한 1995년. 그러니까 진중권 선생이 한 1963년생이신데 폭력과 상스러움을 쓴 게 한 2002년 정도. 거기 한 40 언저리에 쓰신 책들이에요. 그런 책들 비슷한 책을 사실 쓰고 싶었던 것이고 그 한국 사회의 특징을 잡아내는 그런 것으로 상식의 독재라는 어휘에 착안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들의 저수 이상의 책은 써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제가 그분들보다 더 잘났다는 게 전혀 아니라 이 담론이든 운동선수도 원래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절대평가에서는 잘해야 됩니다. 계속 이제 발전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책을 쓰면서 이게 또 전근대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강주만 진중권에 대한 대체제나 리뉴얼은 아니고 한원구나 유시민의 역사 담론까지 가고 있구나. 전자는 이제 한국사이고 후자는 이제 세계사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쓰다 보니까 또 더 거슬러 가서 그것도 아니게 됐고 약간 인문도서 내지 빅히스토리 책 같은 게 된 거죠. 뭐 요즘 유행한 사람은 유발 하라리, 예전에 유행한 사람으로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뭐 그분들에 뭐 비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컨셉으로 빅히스토리인데 한국이라는 지역적인 사례를 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겐 지역적인 사례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례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제 풀어내는 그런 책이 됐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 문화라는 대상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지질학적 조사 보고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논의는 방대한데 결론은 왜냐면 정치평론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칫 정치평론적 결론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이 왜 이래? 라면서 뻥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해는 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상식의 독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정치평론 책으로 기획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흐트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다음 책 정도로는 아예 상식의 독재 중간에 있는 내용,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지질학적 조사, 탐구 내용을 좀 단촐하게 시간 순서대로 요약하는 그런 좀 간단한 책을 써보려고 합니다. 그 책은 이 책에 나온 개념이지만 가제는 이제 윤리의 네 가지 겹, 부제는 인류 문명사 속 한국 문화의 좌표 이 정도로 잡아놓았고 그런 내용이 사실 이 정치평론을 시작한 책 중반에 나오고 나중에 정치평론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책인 줄 몰랐는데 라면서 약간 당혹스러워 하실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이제 상식의 독재라고 하면은 사실 좀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후려치는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비판이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처음에 그 비슷한 책으로 쓰기 시작한 게 맞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또 정밀하게 탐구를 하게 되면서 그냥 이제 비판만 하는 그런 책은 아니게 됐고 이제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해야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그런 정치적 대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견해를 이제 강하게 표방하는 그런 책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제 책 앞부분에도 나오는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이제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아마 2024년에 리뉴얼 한번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기 이게 유교 문화권이 저 위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한국에 대해 착각하는 게 뭐 아예 뭐그 근본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굉장히 특수한 나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인식이 이제 극단을 오가는데 그냥 뭐 이 유교 문화권 좌표의 한 구석탱이에 있는 거예요, 사실. 좀 특이하긴 하죠. 왜냐면 재팬이랑 얼마나 다른지 보이시죠? 같은 문화권인데 한국이랑 재팬은 굉장히 이제 그 서로 거리가 멀고 이게 오소독스 유럽 정교의 그리스 정교 문화권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뭐 왜 이런지를 뭐 정밀 분석할 것 같진 아니지만은 이 표를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특수하거나 근본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이 문화권들 사이에 어떤 변별에서 한 구석탱이 위치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화의 특수성을 해설한다 그러면 뭐 예전에 이제 뭐 한국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뭐 약간 요런 90년대 책들 작업이랑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수성이라는 건 이제 보편성 사이에서의 특수성인 거고 그 왜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까지 해명이 돼야 특수성인 거잖아요. 그 해명을 이제 제가 진지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게 사실 윤리의 네 가지 겹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가지 다 소개하기 전에 한국 문화와 결부지어서 그 얘기를 하자면 이게 앞에 두 가지 겹을 이제 구석기 윤리 그리고 신석기 윤리라고 설명한 건데 구석기 윤리라는 거는 사실 마르크스로 치면 원시 공산제. 왜냐면 이제 그 구석기적 부족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그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상당히 평등했고 아직 뭐 잉여가 쌓이거나 이제 그 불평등이 탄생하거나 하지 않았던 시절이죠. 근데 그게 신석기 혁명 이후에 청동시대 가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에는 심지어 신이 윤리를 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때 신은 그 구석기 시대의 신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굳이 그 윤리의 심판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족 레벨에서는 자기들끼리 속속들이 다 아는데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윤리를 굳이 누가 감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신이 윤리를 감독하게 되는 건 신석기 시대가 지나면서 그 뭐 이제 원래 신이 그전에는 이제 좀 자연 현상에 그 의인화니까 뭐 그 터부를 어기면은 신이 이제 뭐 벼락을 쳐서 벌을 내린다 약간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을 가진 신에게 윤리를 맡겨버린 거예요. 당신이 윤리의 심판관이 되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된 거라서 요거는 이제 그 로버트 라이트라는 분의 신의 진화라는 책에서 제가 논의를 가져온 건데 거기서 이제 구석기 윤리와 신석기 윤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개념들을 좀 가져왔고요. 부족주의적 집단은 잘 되는데 규율과 결사의 조직은 어려워. 우리가 맨날 좌절하는 그 문제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써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쓰면 정치평론적 어휘로 바꾸자면 한국은 문중, 동문회, 향후회, 동호회는 잘 되고 정당과 노조는 잘 안 되는 문화인 겁니다. 왜냐면은 그 문중, 동문회, 향후회, 동호회 그러니까 이게 혈연, 지연, 학연 그다음에 이제 취미 이게 사실 물론 이게 구석기적 부족은 아닙니다만 이게 부족주의라고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집단들이에요. 이거만 잘 되고 규율과 결사의 조직은 잘 안 돌아가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도 남이 만든 규율에 복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별로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정당 활동을 뭐 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겠지만 뭐 이게 그 아니 내가 좋은 세상 만들자고 들어온 정당인데 왜 내가 싫어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내가 감내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구는 분들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탈당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죠? 네, 그 정당 내에서의 합의가 내 취향에서 어긋나면 걸핏하면 탈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율과 결사의 조직이 잘 안 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팬덤 정치 같은 거는 사실은 뭐 뉴미디어적 현상인 건 맞긴 맞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당과 노조도 사실 문중 동문회 향후회 동호회처럼 운영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한국의 군부 독재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레고리 핸더슨 그 미 대사관 문관이 쓰신 소용돌이 한국 정치 이게 중간 단체가 없는 한국 정치라는 거거든요. 국가랑 개인 사이에 있는 중간 단체가 없다. 이 중간 단체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중간 단체를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중간 단체는 규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율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랑 개인 혹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구석기적 부족에 가까운 그런 단체가 다이다이로 쇼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용돌이 한국 정치의 진정한 원인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국가나 대기업 같은 엄청나게 큰 조직들도 구석기적으로 굴려지는 겁니다. 재벌이 뭐죠? 굉장히 큰 회사인데 패밀리가 경영하는 게 재벌이잖아요. 그렇죠? 패밀리가 아니면 뭐가 됩니까? 패거리가 경영해야죠. 그러니까 한국의 군부 독재는 뭡니까? 오랫동안 이제 그 TK 사관학교 출신 패거리가 운영한 게 한국의 군부 독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박정희랑 648기 그 패거리는 자연적인 패거리였어요. 그렇죠? 박정희가 이제 후배들을 데리고 박정희가 이제 나름 능력은 있는데 뭔가 이제 줄이 안 맞아서 출세를 늦게 하는, 왜 군대에서도 이제 그 고문관으로 오래 갈굼 당하다 보면 이제 후임들이랑 엄청 친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아래 후임들이랑. 그냥 그런 상황에서 648기들 중에서 똘똘했던 뭐 김종필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합해서 그 이뤄낸 게 이제 5.16 쿠데타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패거리 신군부는 인위적인 패거리죠.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그 박정희 세력이 이제 군부를 관리해야 되니까 6사 11기가 이제 그때부터 육군 사관학교 그 4년제를 마쳤기 때문에 11기지만 자기들이 1기라고 생각했던 그 전두환 기수부터 그 매 기수 똘똘한 애들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회는 근데 나중에 붙인 이름이지 뭐 그때는 뭐 그런 이름으로 불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패거리인데 이 패거리가 통치했던 게 50이죠. 그게 사실 이제 그 민주주의 이후에도 그 다양한 층에서 이렇게 패거리들끼리 사실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이 보면 뭐 이념이 없고 뭐 이제 인적 구성만 있다고 하는데 계파 이름이 친노, 친문, 친박, 친명, 그 예전에 이명박도 있었고 지금은 이재명이지만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 원인이 사실 그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팬덤 정치와 정치적 부족주의가 뉴미디어 이후에 강하게 오는 건 맞는데, 그러면 한국은 원래부터 좀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태에 과연 더 잘 적응을 할지 아니면 더 부정성이 강화될지 사실 그건 좀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고 보고요. 우리 문화를 좀 제대로 분석을 하고 이제 대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윤리의 네 가지 겹을, 지금 여기 나오는 표들은 다 책 본문에 나오는 표예요. 이런 표는 이제 그 사실 제가 이전에는 줄글 쓰는 사람이라서 이런 표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이 먹고 사느라 이제 선거 컨설턴트 회사를 전전하다 보니까 거기 가면 이제 이런 장표를 되게 중시합니다. 가령 제가 이제 조성주 이사장님 선본에 갔다고 치면은 그 이제 그 JSJ 뭐 스와트 분석 뭐 이런 걸로 해야 돼요. 그 강점, 약점, 위기, 기회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혹은 VS로 이제 경쟁 후보 누구랑 이제 이미지 그를 어떻게 그 붙인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보통은 이제 상업 컨설턴트 회사에서는 내용이 없는데 내용 있는 척 하려고 장표를 만들기 일쑤인데, 이건 그냥 좀 어려운 내용을 조금이라도 좀 쉽게 그 설명해 보려고 구석기 시대 윤리랑 신석기 시대 윤리, 신석기 시대 윤리를 제가 이제 1차 전통사회 윤리라고 칭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했듯이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분, 계급, 불평등, 남성의 여성 지배, 그러니까 이제 그 엥겔스 책에서 가족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말하는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 그것도 이제 신석기 혁명 이후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등장하는 게 신석기 시대의 윤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말하자면 이제 불평등을 옹호하는 윤리예요, 사실. 신석기 시대 윤리는. 구석기 시대 윤리는 그 상대적으로 평등을 옹호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계 시대 윤리로 가면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윤리인데, 착하게 살아라 할 때 착함의 그 기준이 되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4대 성인의 시대, 그걸 이제 BC 5세기 정도부터를 몇백 년을 추계 시대라고 칭했었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게 추계 시대라는 개념 자체는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만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 연구에서는 조금 더 범위가 이제 넓었다고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이 추계 시대 윤리라는 건 그 핵심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황금유적하는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요 윤리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딱 정립이 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고전들에서 그 종교적 고전들에서 뭐 그 요소가 들어는 있었지만 그 정확하게 정립된 게 이제 추계 시대였고, 다만 그 방식의 차이는 있죠. 그게 뭐 이게 공자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동심원적이잖아요. 신분이 이렇게 전제가 되고 이제 예수와는 다르게. 그 차이는 이제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 국면마다 뭔가 이제 나뉘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 윤리가 강한 문화권, 한국 같은 문화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랑 비교해야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일본 문화 비교하면 일본 문화는 한국과 정반대 구석기 윤리의 겹이 매우 얇고 신석기 윤리의 겹이 두터운 그런 사회라고 이제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가만히 있자.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인데 왜냐하면 한국인과 일본인은 유전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시피 해요. 그 일본인의 지금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2500년 전에 한번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 그리고 1500년 전이니까 이제 백제 고구려 멸망 때입니다. 그때쯤 넘어간 사람들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대다수를 그 구성했다고 여겨지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일본을 넘어간 다음에 한반도에서는 또 몇 번 섞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거의 이제 유전적으로는 비슷한데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정확하게 풀자면 유전적으로는 너무 가까운데 문화적으로는 너무 먼 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은. 그럼 그 얘기를 오히려 우리가 심정적으로 더 친화성을 느끼기 전에 몽골인들은 유전적으로 우리랑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요. 최근의 분석으로는. 근데 이제 자꾸 친근감을 느끼는 거는 이제 그런 국가 문화권들 사실은 구석기 문화가 우리처럼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제가 몽골 역사까지 뭐 다루기는 좀 뭐 해서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만 여하간 아마 뭐 몽골인들이랑은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예전에 그 여진족 뭐 이렇게 만주족이랑은 좀 상당히 비슷했을 거로 추정은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랑 우리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또 지금 만주 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쪽 후예들인 것도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제 비교는 안 되고 이제 인골 조사 같은 걸 좀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몽골이랑은 멀고 여진족 한국인 일본인들은 문화적으로 그 유전적으로는 거의 동일했는데 문화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사례가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읽었던 가라타니 고진 선생님의 윤리 21을 보면은 일본은 자식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면 막 부모가 나와서 이제 사과를 해요. 공동체에 대해서. 심지어는 적군파 그 적군파가 이제 나중에 자기들끼리 산장에 들어가서 서로 죽고 죽이고 이렇게 일본 좌파들이 약해지는 그 사건 있잖아요. 적군파 때는 부모 중에 한 분이 자살한 사례도 있었어요. 수치심,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압력 때문에. 근데 이게 가라타니 고진의 윤리 21에서는 이제 그 예시가 어떻게 생각되냐면 가령 이제 직관적으로 봐도 미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라타니 고진은 이거를 동양과 서양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한국 지인이 한국에서는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나요. 라는 한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와 제가 저희 이제 동양 서양 이분법을 좀 약간 탈피하자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동아시아와 유럽의 차이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죠?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눈이 멀어도 그냥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해요. 뭐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부모가 믿지 않고 나는 안 믿는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뭐 진지하게 반박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뭐 부모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보다 공동체의 규율인 와가 더 중요한 게 일본 사회라면 한국은 무조건 가족이 우선이에요. 자식이 폐륜이라도 부모는 감싸야 되고 부모가 폐륜이라도 자식은 감싸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자산 오브 보면은 막 이제 뭐 정약용이 막 이렇게 형들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안 하니까 막 이렇게 그 관리가 막 이곳이 너희 형제들의 우애를 보여주는 자리냐 막 이렇게 호통을 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정민 선생님이 이제 정리하신 국문학자 정민 선생님이 정리하신 그 사료를 보면은 조선 관리들은 천주교인 수사를 하면서도 자기 가족을 부는 애들을 엄청 경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족을 부냐 이 인간도 아닌 새끼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정약용처럼 다른 건 다 불다가 형들 얘기만 나오면은 말을 멈추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그래 사람이 저래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수사를 하는 입장인데도 가족을 부는 놈을 싫어하는 게 우리 문화예요. 이게 일본이랑 완전 정반대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는 사실 구석기적인 우리예요. 일본의 와와 우리는 이게 단어가 거의 같다고 한들 개념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나름 어쨌든 20대 때 철학도였던 입장에서 이 구석기 윤리와 신석기 윤리의 차이를 대별하다가 안티고네를 이제 다시 해석하게 되면서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안티고네라는 이제 그리스 비극이 있죠. 안티고네가 이제 오이디푸스의 딸인데 오이디푸스는 너무 유명하고 근데 오이디푸스가 이제 눈이 멀어서 방 나가다가 죽으니까 오이디푸스는 테바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내미가 왕위 다툼을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한 명이 원래 이겼는데 쫓겨난 이제 형제가 외국 군대를 끌고 나타나요. 그래서 둘이 전쟁을 벌여서 둘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의 관점에서 신석기 윤리의 관점에서 한 명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그, 그, 그 왕자인 거고 한 명은 외국 군대를 데리고 와서 쳤으니까 반역자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왕위를 노리고 싸우다 죽었다는 건 똑같은데 이게 국가의 관점에서 본질이 다른 거예요. 한 명은 애국자이고 한 명은 반역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아들의 이제 여동생이 있죠. 그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 입장에서는 두 오빠는 그냥 둘 다 어리석은 오빠들이고 서로 싸우다가 죽은 오빠들이지만 어쨌든 오빠들인 거예요. 그래서 반역자인 죽은 오빠를 벌판에서 이제 썩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서 그 시신을 매장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죠. 여기 안티고네 내용이잖아요. 이 구조가 어느 인류 문명 사회에서나 구석기 윤리에서 신석기 윤리로 넘어가면 두 개의 윤리가 둘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 충돌을 표현한 작품이 안티고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해설을 새로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서양 철학도들은 안티고네 가지고 계속 뭐 이런저런 썰풀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전통에 입각하여 제 나름의 이제 그 썰을 그렇게 푼 건데, 요게 이게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는 또 사례이긴 한 거예요. 거기서 한국인들은 안티고네 편이고 그 일본인들은 그 반대편인 거예요. 아니 반역자를 왜 묻어? 그 반역자는 묻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윤리의 네 가지 겹으로 본 한일 비교. 첫 번째 겹이 이제 억압되지 않음, 일본 억압됨, 친족 중시, 공동체 중시는 아니었고. 그래서 근데 왜 친족 중시로 나가냐면은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는 아직 개인의 개념이 없어요. 사람 부족 안에 살 땐 개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국가 규율에서 그 국가 규율에 그 맞서는 개인의 양심이라는 게 아직 개인의 양심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친족 사랑 같은 이런 관계의 양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가 이렇게 명령했지만 나는 뭐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으므로 뭐 투쟁한다 이런 개념은 개인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훨씬 후대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티고네 같은 고전의 맥락에서는 뭐 그 가족에 대한 애착, 그런 원초적인 가족에 대한 애착으로 이제 표현되는 게 사실 그 대립구도가 이제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네. 요거는 뭐 나중에 이렇게 책에 나오는 표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서로가 깝깝하다고 여기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제 정치 고관심층, 고관여층들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조금 해도 재밌어 하실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 제가 10대 시절에 역사학자를 꿈꿀 때는 사실 환빠였습니다. 근데 환빠라는 게 환단고기를 믿는 사람들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넓은 범주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역사책을 팠는데, 고등학생 때쯤 되니까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건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환단고기는 위서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고구려나 고려의 국경선이 조금 더 그 왼쪽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생각은 한 20대 초중반까지도 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에 오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임지연 선생의 민족주의의 반역이다, 뭐 이성시 선생의 뭐 만들어진 근데 맞나요? 책 이름이 잘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또 이제 진보주의자가 됐으니까 나름 좌파가 됐으니까 이제 탈민족주의자로 이제 전향을 이제 20대에 했죠. 그래서 이제 누구도 읽지 않아도 상상된 공동체라는 말을 읊조리게 되는 베네딕트 앤더슨 뭐 이런 양반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30살 넘어서 원래 역사를 좋아하니까 한국 전거제를 대사를 좋아하니까 계속 뒤적뒤적하면서, 근데 최근에는 이게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민족 담론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때는 그 2000년대 초반 사람들은 생각했던 건데, 최근에는 이제 그 유전자 연구, 뇌과학 이런 것들이 진전되면서 오히려 다시 좀 돌아오고 있어요. 전근대 민족이 있었다. 이게 동아시아는 한국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게 근대주의자들이 이렇게 18세기, 19세기가 민족주의의 시대였다면 20세기가 근대주의의 시대잖아요. 그럼 이제 근대주의의 편견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각 분야 역사 전공자들이 자기가 연구하는 그 나라는 전근대 민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열심히 판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모아놓으면 거의 전 세계 모두의 전근대 민족이 있었다고 사실 보는 게 맞거든요. 가령 이제 마케도니아사 연구자는 최초의 유럽 민족 국가는 마케도니아였던 것 같다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은 그 알렉산드로스 아버지 필리포스가 그 왕인데 그 원로원도 있고 민회도 있습니다. 그 말을 청취해요. 그 알렉산드로스 얘기 보면 결국에 이제 그 군인들이 나중에 이제 원정 그만하기 싫다고 거의 파업을 해가지고 알렉산드로스가 포기하잖아요. 그게 그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 근데 이제 그 민회도 있고 의사 표시도 하고 왕도 설득할 수 있는 이 집단, 그 마케도니아 집단의 민족이 아니라고 사실 부를 도리가 없잖아요. 다 근대주의적 민족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인쇄술이 탄생하고 뭐 그런 이렇게 전면적인 그 18세기, 19세기의 민족주의는 당연히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그 전근대 민족이 뭐 동아시아만 특수하다, 한국만 특수하다 이것도 아니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다 있는 겁니다. 민족이 없다면 프랑스랑 영국이 대충 일직선으로 그어놓은 그 국경선으로도 잘 돌아가야지 왜 자꾸 이렇게 종족 분쟁을 일으킨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가령 이제 줄루 제국 같은 경우는 유럽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기록한 게 아직 근대가 시작 안 됐는데 얘들이 제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민족 제국이에요.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고 이게 오히려 이렇게 해석해야 이제 보편사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우리는 뭐 조선의 의병이란 게 굉장히 특수한 한국사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이집트에서도 그런 거 다 있었어요. 뭐냐면 이민족이 지배를 하면 이집트 파라오가 민중을 향해서 명령을 해요. 이민족을 몰아내자고. 그럼 호응을 합니다. 그리고 가령 이영훈 선생 같은 분이 그 일제강점기 그 일정시대 본인이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표현 안 쓰고 일정시대라는데 일정시대 분석할 때 그 조선인 세금이 내지 일본인보다 더 적었다는 얘기를 쓰세요. 그래서 이게 뭐 이 얘기를 뭐 한 의도는 뭐 사실 짐작이 가실 텐데 근데 원래 제국이 점령한 영토보다 제국 본국의 세율이 더 높아요. 역사적으로. 왜? 같은 민족이니까. 러시아 제국 시대에 그 러시아 지배한 동유럽 그 농노들이랑 러시아 농노들 중에 어디가 세율이 더 높았느냐? 착취하는 쪽이 세율이 더 높을 것 같지 아닙니다. 러시아 농노가 세율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농노들은 자기가 러시아 제국의 일원이고 같은 민족이니까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러시아 제국의 영광에 자기가 동일한 거예요. 하지만 동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알바노 뭐 러시아 짜르가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잖아요. 그러니까 통치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낮아야 되는 겁니다. 나폴레옹 제국 시기에 프랑스 세율이 더 높았어요. 점령지보다. 그게 원래 당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종족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문제가 간단하게 풀릴 문제인데 근대주의자들은 자꾸 이제 그걸 안 보려고 하니까 사실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민족 개념의 재해석을 하자면 영속적이지 않죠, 당연히. 그리고 변형됩니다. 원초적이지도 않고 영속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 시대가 한 10,000년이면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는 한 20만 년인데 한 19만 년 정도는 시족, 부족. 시족은 한 50명에서 150명 사이까지 가거든요. 그럼 시족 내에서 하면 근친혼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족은 한 수천 수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럼 이제 그 결혼은 이제 바깥 시족이랑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족보다 부족이 넓은 개념인데, 이 부족들은 서로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같은 말 쓰고 비슷한 옷 입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 쓰고 비슷한 옷 입는 사람들은 나랑 가차원 사람들이라는 관념을 역사 시대 이전에 19만 년 동안 인간이 발달시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족주의가 잘 안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그 종족 이후에 이제 그 민족이 나오는 건데 민족도 변형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게 없는 소스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란 거죠. 한국인이 지금 오키나와처럼 일본의 이제 점령지로서 유지되는 상황이 왔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일본인으로 남진 않고 그 오키나와 사람도 오키나와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지만 일본인 약간 이런 상태로 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각국 역사를 보면 잉글랜드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굉장히 전형적인 프랑스 민족 국가로 여겨지는 이유는 프랑스는 이제 나머지 정체성을 다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게 성공한 나라라서 그렇고 영국은 어떻죠? 잉글랜드가 영국인지 영국의 일부인지 좀 애매하죠. 잉글랜드와 다른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1등 제국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민족이 있는 거예요. 잉글랜드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주변부 사람들도 다 자기 정체성이 있고. 스페인은 어떻죠? 스페인은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 사이 정도인데요. 그 카스티아랑 카탈루니아가 나뉘죠. 근데 카스티아가 프랑스처럼 되고 싶었는데 프랑스처럼 되지 못하고 카탈루니아를 지우지 못하고 약간 잉글랜드 수준으로 남은 거예요. 근데 카탈루니아는 독립을 못했죠. 그게 영국 내 그 잉글랜드 내의 그 다른 종족들보다는 조금 덜한 정도로 이제 흡수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고 제각각이긴 하지만 전근대 민족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봅시다. 왜냐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국민국가, 민족국가 이렇게 하면 국민국가, 민족국가는 우리말로는 굉장히 다른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국가가 내셔널 스테이트고 민족국가가 그냥 네이션 스테이트거든요. 그리고 실질적 용례는 사실 거의 뭐 같은 말이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민족국가가 아니라고 여기면 뭐 끄덕끄덕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국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국민국가죠. 근데 그럼 이 경우에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특히 진보주의자들이 자꾸 민족관념에 이제 거부감을 가지게 되냐면은 한민족이라는 단어가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4천년 역사의 문화 공통체 딱 그것만 가리킨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럼 이제 국민국가랑 민족국가가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걸 생각하면 90년대의 한국인들에 비해서 지금 2020년대 한국인들은 한반도 남부 대한민국이란 민주주의 국가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한 5천만 정도만 민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가 해체된 게 아니라 민족관념이 변형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탈민족주의 물론 담론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정치의 문제를 푸는 데 대해서 사실 해법이 될 수는 없죠. 우리는 민족 없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몇몇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민족주의로 나라를 구성하자는 말은 그 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 나라를 만들자는 말이랑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는 이제 민족이란 개념이 허상의 개념이고 옛날 화학으로 치면 플로지스톤과 같은 그 덧붙여진 개념으로 이해했다면 오히려 이제 과학이 더 발달되면서 아니네 이게 생각보다 근거가들이 있었네 사실 이런 식으로 왔다는 겁니다. 베네딕트 앤더슨 말을 빌리자면 상상된 공동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와서 상상된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전근대에도 익히 상상된 공동체가 민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도 사실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해를 못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원래 옆 나라들끼리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키면은 그 싫어하기도 하고 가끔 이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국인들이 일본 제국 시절 제국주의 시절 일본과 지금 이제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뭐 저도 뭐 그렇게 뭐 동의할 수 있는데 근데 역사를 보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과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이 완전히 달랐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일본이 2,300년 동안이나 해외를 침공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현대 일본과 비슷한 상태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또 정한론이 일어나잖아요. 메이지 유신 이후 한국인들이 그걸 겪었는데 지금 일본이 그 해외 진출을 노리지 않는 평화주의 국가라 해서 한국인들이 일본을 경계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 한국의 한반도 외세끼리 격돌한 사례를 이게 제가 이게 책에 정리한 건데 일본이 승리하면 우리는 큰일이랍니다. 보세요. 일본이 져야 나라가 유지가 돼요. 그럼 이런 학습 효과가 수천 년 동안 있는데 그럼 일본군이 한반도에 오는 것에서 경기를 일으킨 한국인들을 미개하다고 비난할 수 있느냐? 아니 그건 미개한 게 아닌 거죠. 이렇게 경험에 의한 학습이고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그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습속을 이해를 해야 사실 진보주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어떤 진보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습속이 무엇인가, 특히 뭐 그럼 한국인들의 습속은 무엇이고 다른 나라 차이가 나는 건 무엇인가. 사실 이런 것들을 팔 때 어떤 그 정치적 그 대안도 좀 더 그 먹히는 걸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근대주의자에 반박하면서 한국의 특수성을 규명하자라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도입하는 사회과학적 담론들,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 근대주의적 학문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 학문들이 탄생한 그 유럽의 전근대 역사를 표준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 덧붙인 학문들인 거예요. 이게 아마 월러스틴이 구별했던 거를 미야지마 히로시 선생이 다시 정리한 걸 제가 다시 봤었는데 이런 학문들에서 각국 전근대 역사의 영향력 같은 것은 그 고려를 하지 않죠. 그래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은 근대 문명국을 분석하는 보편 학문이고 그럼 초기 전근대 문명을 해석하는 학문은 인류학 같은 거잖아요. 그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을 분석하는 인류학이고 전근대 문명이 이제 수준이 좀 있었던 문명을 해석하는 그 학문이 이제 지역학들이에요. 인도학, 아랍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인도와 아랍은 유럽이랑 오래 교류를 했고 그 언어적으로도 이제 유럽에서 크게 이제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다 자기들이 알아서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동아시아라는 타자가 나타나면서 그, 그 유럽 중심 세계에 가장 늦게 편입된 게 동아시아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한자라는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를 모르는 유럽인들이 동아시아라는 지역학을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자를 누가 할 수 있죠? 일본인들이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학은 중국학이든 한국학이든 20세기에는 일본인들이 그냥 해석한 걸 유럽인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일본에 대한 그런 피해의식도 있잖아요. 그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일본인들이 날조해서 뭐 서양에 유포했다. 자, 20대 때 들을 때는 왜 저런 그 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맥락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한국인들이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 또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인들이 실제로 유럽인들을 상대로 이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 그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건데 다만 근데 이제 20세기 이후 미국에서 중국학, 한국학, 일본학 등이 발달을 하고 그게 이제 그 나라 경제들이 성장하고 그 미국의 좀 더 중요한 이웃이 됐던 것도 원인인데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그게 사실 극복이 됐어요. 이제 UCLA 뭐 이쪽에 그 한국학 작업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그 역사학 진영보다도 전 건전해 보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학은 민족사를 사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자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좀 약간 보편적인 걸 못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해외 한국학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또 그 사람들이 또 한국인의 그런 그 습속을 또 그 깊숙이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채워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좀 하지 못하고 있죠.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간신히 좀 일본 프리즘을 좀 떨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유럽의 한국학 영세대들은 이제 구한말에 처음으로 조선해 왔던 그 구한말 선교사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1세대가 이제 지금 세대의 스승들인데 한국전쟁 참전자라든지 미군 복무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 미군으로 복무하고 이제 돌아가서 갑자기 이 나라의 흥미를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시작하면은 그때는 한국학이 없으니까 일본학이나 중국학을 전공한 다음에 그 자기가 한국학을 창시하는 약간 그런 식의 사람들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있는 존 던컨, 마크 피터슨, 데이비드 강 이런 사람들이 제가 좀 좋아하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해서 2세대에 해당하는 거죠. 마크 피터슨은 이제 그 한국어로 그 설명하시는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그 우물 밖의 개구리라고. 근데 이제 자기 스승을 이제 와그너라고 이제 하버드 그 박사면서 최초의 한국학 시조라고 그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와그너가 1세대고 이제 마크 피터슨이 2세대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자면 우리가 근대주의적 학문, 사회학, 정치학, 뭐 그 경제학 등을 공부하면서 이게 한국 사회 상당 부분을 설명하긴 하지만 언제나 어딘가서 어긋난다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유럽의 전근대사를 기본으로 세팅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선생님들 보면 갑자기 그 사회학, 뭐 정치학, 경제학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40줄 넘어서 갑자기 뭐 논어 이런 거에 꽂혀서 읽고 이런 분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기 평생 공부하는 학문을 잘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동아시아 고전을 읽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고전을 읽는다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이랑 우리가 또 좀 약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계속 방황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공자할 맹자할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유럽 문화를 더 사랑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한국 사회가 미개하다고 맨날 이제 이렇게 질타를 하십니다. 자기가 배운 학문 체계랑 한국 사회가 어긋나면 학문을 바꿔야 되는데 한국 사회를 욕하는 거예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처럼 침대를 사람에 맞추는 게 아니고 네네 사람을 침대에 맞추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먹물들이 뭐 우리나라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듣고 있으면 책임 방기잖아요. 자기가 배운 거랑 안 맞고 해석이 안 되면 자기 이론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왜 욕을 하냐는 거죠. 수정을 할 생각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근대주의자에 반박하면서 한국의 특수성을 규명해야 된다는 이게 문제의식이 이제 그 상식의 독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중 이제 그 도드라지는 이제 포인트가 한국인의 근면함에 대한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조선 말 보면은 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그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조선인의 게으름에 대해 쓴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논의만 보면은 이 근면성실한 한국인들은 갑자기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몇 가지 버전이 있죠.
그 어르신들은 새마을 운동으로 박정희가 이제 근면한 한국인들을 주조했다고 믿으시고 진보주의자들은 이제 박정희에게 공로를 돌려서는 안 되는 관계로 한국 전쟁 이후로 한국인들이 빠릿빠릿해졌다라고 설명하는 걸 선호하고요. 그럼 이제 뉴라이트가 나타나죠. 아니다. 근면한 한국인은 일본이 만들었다. 일제강점기 때 형성되었다. 이런 건데, 근데 이사벨라 버드비쇼 책 자세히 보면요, 그 조선인들 되게 게으른 줄 아는데 그 연해주로 넘어간 조선인들은 엄청나게 근면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치 체제가 바뀌면 금방 근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박정희를 겪었습니까?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까? 그 스탈린 때문에 그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고려인들 그 사람들이 뭐 박정희를 겪었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끌려갔는데 남들은 다 포기하는 변홍사를 중앙아시아까지 가가지고 성공해서 2대째, 3대째에는 그 고려인들이 그 동네 사람들 평균보다 훨씬 부유해지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전근대사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는 겁니다. 요런 아주 그 간단한 얘기를 간단하게 보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게 자꾸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그런 차원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지. 그리고 이제 신분질서에 대해서도 신분질서가 한국전쟁에 의해서 일소됐다라고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없었더라도 한국의 신분질서는 일본보다 더 잘 해체됐을 거라는 게 이제 제 추정인 거거든요. 왜냐 일제시대에 보면은 일본에서 원래 부라쿠민 차별을 하지 말라고 수평운동이 일어나요. 부라쿠민은 이제 그 지역별 차별인데 그 지역이라는 게 말하자면 옛날에 정복당한 지역이에요. 그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밀어내고 탄압하면서 일본사가 성립하는데 그 부라쿠민은 그러니까 먼저 넘어와 있던 사람들 그 후손인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은 차별하고 있습니다. 부라쿠민 지금도 차별당해요. 근데 그 일본의 수평운동을 이제 수입해서 한국에서 형평운동이라 해서 백정차별 금지 운동을 하는데 백정차별 금방 끝납니다. 우리가 정육점 사장님들 차별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사도 가면 되기 때문에 그 부라쿠민처럼 이제 뭐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고 이렇게 딱지 붙이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이게 호남 차별 문제는 전근대사 영향이 조금 있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현대 이후에 또 생겨난 맥락도 있는 것이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신분 질서도 한국 전쟁 때문에 잘 해체됐다?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신분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게 앞서 얘기했던 구석기 문화 윤리랑 포개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 부족에 무슨 신분이 있습니까? 그때 신분 없거든요. 그래서 신분을 받아들여도 임시적인 것으로, 임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구어적으로 풀자면 니나 내나 같은 인간인데 이 새끼야라는 심리가 한국인을 강하게 지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실제 다 그러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이렇게 그 권력과 자본에 굽실굽실 되지만 뒤에서는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른데 너는 뭐 죽창 뭐 맞으면 뭐 배때기 죽창 안 들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했듯이 또 일본이랑 굉장히 큰 차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전근대사의 그 영향력을 부정하는 것을 제가 이제 단절사관, 청산사관, 부채상속사관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청산사관의 대표를 한홍구 선생으로 이제 지목을 했고, 단절사관의 대표를 김동춘 선생으로 지목했고, 부채상속사관은 뭐 특별히 누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한국의 양대 정치적 당파가 한국 전근대사를 경멸하는 방식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 왜 남 욕을 할 때 꼭 조선 사람들 욕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파가 좌파를 욕할 때는 86세대는 조선살인과 같은 존재. 좌파가 우파를 욕할 때는 뭐라고 욕하죠? 이 노론 같은 놈들. 왜 멀쩡한 조선 사람들을 호출해서 그 상대 당파를 욕하는 일에 끌어들이는지. 근데 어쨌든 양대 정치적 당파가 한국 전근대사를 경멸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단절사관, 청산사관, 부채상속사관이 다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저는 이제 타파해야 된다. 사실 이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된 거는 그 일본 사학자 박훈 선생님의 이제 경향신문 칼럼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본사 전공사가 풀어주니까 진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조선통신사 교류하던 시절에 조선인들이 일본에 대해 쓴 글, 일본인들이 조선에 대해 쓴 글이 현대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바라보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디 거리를 가면 뭐 깨끗하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일본이 선진국이고 한국이 후진국이어서 그 차이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또 뭐 그 질서 잘 안 지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진국 후진국 차이는 아니고 그냥 문화권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이 조선에 대해서 쓴 글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나라는 뭐 권력의 향방이 뭐 맨날 뭐 그 권력을 쥐었던 애가 놓치기도 하고 뭐 상민이 갑자기 출세하기도 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모략질을 하고 정치투쟁을 한다고 적어놨는데 이건 뭐 현대 일본인들이 한국을 봐도 딱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한국 전근대사가 굉장히 신문적 질서가 엄격하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전근대사 레벨에서는 물론 근대와 전근대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만 전근대사 레벨에서는 일본인들이 보기엔 조선이 그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신분사회로도 별로 안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뭐 실각을 했던 애가 갑자기 다시 권력을 쥐기도 하고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뭐 그랬던 것인데 그런 이제 일본 사학자 박훈 선생님의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근대사를 다시 살피고 현대 한국의 정치 평론에 통합을 하는 과정을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거쳤는데 이영훈 선생의 식민지 근대화론, 미야지마 히로시 선생님의 소농사회론, 그리고 사회학자 이철수 선생님의 벼동사 협업 체제론 등을 이제 두루 포섭하고 극복하려고 한 것이 이 책의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네. 빨리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콤플렉스를 세계사적 시선으로 바라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패감 내지 분함은 조선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나? 라는 문제와 큰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딱 한국인들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조선은 왜 일본에게 패배해서 식민지가 됐나? 근데 이걸 세계사적으로 풀면은 유럽의 동아시아에 대한 우위는 어떻게 이루어졌나는 문제와 거의 같은 것이 되잖아요. 이 질문을 이제는 유럽인들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사실 우리만 던졌어요. 왜냐하면 유럽인들한테 관심이 없는 주제였어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유명한 책 총균세를 보면 그 총균세가 설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오세아니아 대륙 원주민들 간의 격차를 설명하는 데 치중해 있잖아요. 동아시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동아시아는 그냥 구대륙이라고 묶여가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그리고 학살한 대상은 사실 동아시아인이라기보다는 신대륙 사람들이잖아요. 학살하고 뭐 이렇게 병 걸려 죽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죄책감을 가질 대상도 유럽의 입장에서는 유럽과 북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신대륙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럽이 왜 동아시아에 승리했을까라는 질문은 별로 던져지지 않았어요. 산업혁명에 대한 논문들도 예전에는 왜 서유럽에선 됐는데 동유럽에서 안 됐나, 혹은 왜 영국에선 됐는데 프랑스에서 안 됐나, 이런 내용이 압도적이었는데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제 유럽 사람들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쟤들 잘하네? 근데 왜 그럼 200년 전에 안 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G2 시대가 되면서 한국인들만 던지던 질문을 이제 유럽인들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유럽과 북미인들도요. 그래서 이처럼 논의가 이제 현대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잖아요. 그럼 중국의 고도 성장이 개시되기 이전에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죠? 네 마리의 작은 용 시대가 있었죠. 한국이 그때 말석이었죠. 네 마리의 작은 용 때는 식민지 근대화론적인 분석이 아주 기본이었어요. 홍콩은 영국 식민지, 일본 대만은 한국 식민지. 에즈라 보겔 교수가 아예 대놓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이제 에즈라 보겔이 네 마리의 작은 용 쓰기 훨씬 이전에 쓴 게 이제 재팬 에즈 넘버원, 일본이 최고라고. 이제 일본 경제가 1인당 GDP로는 미국보다 훨씬 높고 전체 총 GDP에서 미국의 한 70%가 되던 그 시절 전성기 때 이제 쓰여진 책인 건데, 그럼 이제 당연히 다른 동아시아와 일본은 다르다, 특수하다라는 특수성 담론이 유행을 하던 시절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아직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 마리의 작은 용이 부상하니까 저건 식민지 경험 때문이다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적 설명이 보편적이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중국이 경제 성장 시작하고 베트남이 경제 성장 시작하고, 그럼 뭐 베트남도 프랑스 식민지라서 그렇다고 할 거면 계속 변수가 복잡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자체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럽에게 뒤처진 이유는 또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컴플렉스를 세계사적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제가 이제 유럽의 이제 진보주의라고 쳐봅시다.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유럽의 우파들은 우월성 태제를 신봉하겠죠. 유럽이 잘나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기 심플하겠죠.
그럼 유럽의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우연성으로 설명하는 게 심플할 겁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우연히 그렇게 규정됐다. 그 최근에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쓰여진 이제 케네스 포메란츠 선생님의 대분기 이런 책들도 사실 우연성 태제에 기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연성 태제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입장인 게 우리 입장에서 근데 유럽이랑 동아시아가 왜 차이가 났길래 저기서는 산업혁명, 과학혁명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았지를 탐구하는 게 또 이제 그 현대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우연성은 아니면 이제 상대성으로 바라보는데 이 상대성에다가 이제 역사성을 결합해서 그, 그 분석을 하자는 것이 이제 이렇게 저의 입장인 것입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최근에 또 트렌드가 바뀌었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G2 시대가 온다고 할 때는 뭐 중국의 또 이제 경제 성장하면 민주주의도 올 줄 아는데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서구권에서 중국이 비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동아시아를 인정하는 논의보다는 레드팀, 블루팀, 이제 선악 이분법이 다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한국에서는 이게 뉴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의 대립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직관적이긴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좀 엉터리 같은 분석이에요. 이게 대륙을 지향한다고 대륙 문명이라고 하는 건지 그냥 대륙에 있다고 대륙 문명이라고 하는 건지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와 무굴 제국을 당대 이제 유럽이랑 비교한다면 명나라랑 무굴 제국은 대륙 문명이고 뭐 유럽의 해양 문명이다. 요 변별은 가능한데 가령 이제 뭐 러일 전쟁할 때 러시아도 이 사람들은 대륙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러시아는 영국이 막고 있어서 그렇지 부동항을 움켜쥐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역사인데 이 사람들을 대륙 문명이라고 하면 그럼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륙에 갇혀 있으려고 해서 대륙 문명인 건지 아니면 대륙에 있다고 대륙 문명이라고 하는 건지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 선악 이분법을 만들어내는 어떤 핑계로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와 대륙 문명을 동일시하고 소련이 되기 이전에도 러시아는 나빴던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친해지는 것을 경계하자는 그런 어떤 그런 논의로 활용되는 것인데 물론 뭐 그 한국이 뭐 미국, 일본과 뭐 러시아, 그 중국 중 어디랑 더 친하게 지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한다면 저도 이제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 문명 쪽에 더 가중치를 둬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대륙 문명이라고 저 사람들이 규정지은 그쪽과 완전히 이제 관계를 끊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어쨌든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이게 계속해서 시선이 바뀌는데 이 우리 컴플렉스를 세계사적 시선을 바라보면서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증오와 열패감이 반반 섞여 있는 그 감정이 이제 끝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는 일본이 잘나서지 조선이 못나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가 이제 전교 1등이랑 비교하면 계속 짜증난 날 뿐이잖아요. 전교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비서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제 제국주의와 산업화를 스스로 이뤄낸 나라는 전교 1등인 거잖아요. 그렇죠? 노어촌 지역의 전교 1등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한 전교 2 지역 균형 선발로 제국이 된 네. 우리가 한 2등쯤 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이제 열패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 책의 좀 독창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자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윤리의 4가지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한국의 특수성을 이제 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 이제 비교하면서 이게 차이를 좀 규명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는데 그 중국의 특수성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보편 문명의 특수성과 비슷한데 이게 그리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그 문명의 중심부, 철학이 탄생한 나라들은 전통 윤리가 먼저 한번 해체가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전통 윤리가 한번 싸그리 박살나니까 철학이 탄생하는 거예요. 전통 윤리대로 살아도 그냥 되는 사회였으면 굳이 사람이 그렇게 추상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국은 보면은 걸핏하면 전통 윤리가 붕괴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사상이 리뉴얼되는 건데 전국 시대로부터 그랬던 거잖아요. 전국 시대로부터 이제 제자 백과가 탄생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뭐 주요한 철학과 종교가 탄생한 지역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왜 전통 윤리가 박살나냐면은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크게 봐서 상업이 융성하면서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국가가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는 전쟁 국가가 나타나면서 이제 그 복속된 지역들의 전통 윤리가 박살나고 제국의 윤리도 박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새로운 이제 어떤 철학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특수성은 그렇게 이제 보편 문명의 특수성이라는 점에서 이제 물론 이제 문명의 그 내용들은 제각기 다르지만 전통 문화가 걸핏하면 박살나는 나라. 그러니까 구석기 윤리도 박살나 있고 신석기 윤리도 박살나 있으니까 새로운 윤리를 계속해서 주입해야 되고 불교도 받아들였다가 성리학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응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일본, 베트남, 한국, 그 류큐, 오키나와 지금 일본이 됐지만 이런 주변부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주변부 나라들은 전통 윤리가 박살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보편 문명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보편 문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철학의 의미가 주변부 국가로 가면 조금씩 달라져요. 자기네 나라 이제 그 성격에 맞춰서. 그런데 일본, 베트남 이제 미국과 구별되는 한국의 특수성을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구석기 문화의 겹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는 나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속담 중에는 황제의 법은 촌락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이 있대요. 멋있죠? 그러니까 황제의 법이 촌락에서 작동 안 한다는 거예요. 촌락은 촌락들끼리의 자기들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선에는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에는 신석기 윤리가 들어서는 게 아니고 구석기 윤리가 존재하는 수준에서 그 중앙집권적인 왕이 이제 규율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은 전근대에도 하나의 윤리가 지배하는 나라인 거고 그게 이제 이어져 내려온 게 이제 상식의 독재 사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처럼 중국은 나라가 크니까 단계가 적어도 세 단계는 있잖아요. 이제 전국적 단계, 성급의 단계, 그 다음에 그 아래 현급의 단계, 최소한 세 단계, 혹은 네 단계, 다섯 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최소한 그 세 단계가 다 이제 다른 층위로 작동을 하는 사회가 이제 중국 사회고, 그 전체 하나의 천하이고, 일본이나 베트남은 또 촌락의 윤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촌락마다 이게 룰이 달라요. 한국은 어떻죠? 조선시대도 안 그랬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걸핏하면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사랑에 현대인만큼 자주 다닐 수는 우리처럼 뭐 인생 동안 뭐 7번, 8번, 15번 이렇게 다닐 수는 없는 건데 조선 농민들이 이영훈 선생이 이제 그 양한대장 가지고 이제 분석한 걸 보면 두세 대에 한 번 정도 이제 동네를 바꿨대요. 근데 전근대 농민이 두세 대에 한 번씩 사는 동네를 바꾼다는 건 전근대 입장에서는 뭐야 쟤네들 왜 자꾸 옮겨 다녀가 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옮겨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룰이 다르고 외지인을 왕따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신석기 문화라면은 그 한국 사회는 그냥 뭐 거기 가서도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그 특수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가족을 만들면 가족이 방파제가 되니까 뭐 지역 주민이 왕따를 해? 뭐 나도 왕따하지 뭐 약간 이렇게 사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심스럽긴 한데 한국이 이제 그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시대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인종차별도 있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일본이 자이니치 차별하는 것보다 양상이 훨씬 덜할 거라고 저는 보이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의 우리와 일본의 와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와는 자기들끼리가 와고 그럼 외지인이 오면 외지인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외지인이에요. 그래서 계속 차별해요. 근데 한국인들의 우리는 어떻죠? 가령 이제 제 고등학교 후배가 다문화 뭐 이주민이라고 칩시다. 그 후배가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그럼 저한테 걔는 일반적인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들보다 저한테 훨씬 가까운 애예요. 그게 한국의 우리입니다. 현현지원 학교는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사람들을 욕하는 게 많은 거랑 실제로 삶에서 이렇게 그 차별을 당하는 걸 좀 약간 구별지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어떤 구석기 문화라는 건.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외국인들에게 듣기 전에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종종 인용한 외신 클럽 회장까지 지내신 마이클 그린이라는 그 분이 계신데 한국 아내랑 결혼해서 수십 년째 살고 계신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사례를 못 봤는데 한국 주재 기자원들은 떠날 때 꼭 운대요. 그럼 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 3년밖에 안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2, 3년을 있어서는 친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선을 넘어오잖아요. 저녁 먹을래? 그래서 업무 사이로 만난 사이인데 저녁 먹을래?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선을 넘어오잖아요. 한국에서 2년 살면 무조건 걔를 더 이상 못 보게 되면 울게 되는 친구가 네다섯은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딴 동네 가서 2년 살아도 생기잖아요. 그럼 우린 그게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주재원도 뭐 일본 주재원도 혹은 기자들도 어느 나라를 간 그 기자들도 떠날 때 우는 꼴을 못 봤는데 한국의 외신 기자들은 한국을 떠나는 순간에 꼭 운다라고 이제 그분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성을 이제 비교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의 상식 사회, 그리고 민족주의 담론을 어떻게 좀 약간 문명주의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그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유럽이랑 동아시아가 사실 그 다른 문화권에 비하면 서로 되게 가차운 문화권인데 그래도 차이는 있잖아요. 그 차이를 이제 좀 규명을 하면서 약간 철학적인 논의로 이제 유럽 문화가 이제 주인 개념을 확장시킨 역사라면 동아시아 문화는 이제 군자의 개념을 확장시킨 역사다. 그리고 이게 윤리적 이제 개인을 그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것들이 확장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립하게 됐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까먹은 예시가 있는데 우리 문화에는 2인칭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그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어를 가르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마크 피터슨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어떤 젊은 옥스포드 출신의 그 영국의 한국학 전공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 나서 납득을 했는데 한국어는 유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말은 2인칭이죠. 왜냐면 그래서 영어권 화자들은 유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를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어를 교육시킬 때는 당신이라고 이제 무조건 당신을 넣어서 가르치다가 어느 정도 중급 정도 수준이 되면 사실 당신은 유가 아닙니다. 매우 독특한 상황에서만 쓰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요? 유는 생략합니다. 유는 없습니다. 한국어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가 왜 없죠?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의 2인칭 말들 생각해보세요. 그게 다 연인을 칭하는 말들이에요. 당신도 원래 연인이었는데 지금 이제 싸우자는 말이 됐죠. 자기도 그렇죠. 여보는 뭐예요? 여보는 여기 보세요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나에게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이지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조차 아니에요. 한국말에는 그 나와 너의 구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구석기 문화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남아있는 문화권이라는 것이 요 지점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래서 이제 평칭, 2인칭을 호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 호칭을 사회적으로 확장시켜야 돼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모님, 아버님, 어머님 부른 게 조선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조선 사람들은 자기 가문 내에서만 그게 작동하지 지나가는 사람은 다른 가문 사람이면은 가족 호칭을 안 썼어요. 그게 이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일제강점기 때 논문 보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다 같은 신자니까 언니, 오빠, 형, 동생 이렇게 시작한 게 또 사회적으로 확장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확장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베트남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 한국처럼 가족 호칭 쓰잖아요. 호치민을 존경할 때 호아저씨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전근대부터 그랬니? 아니면 우리처럼 근대에 와서 이렇게 됐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주변에 이제 베트남사 전공자가 그 정도로 해박한 분이 없어서 아직 의문의 해답을 찾지 못했고 책에도 그냥 이제 의문만 이제 제시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이 지질학적 조사를 방대하게 책에서 마치면 이건 이제 중국, 그리스, 인도, 로마 식민지, 이스라엘을 이제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제가 또 장르 소설 애호가기도 해서 장르 소설적 비유도 많이 했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전통 윤리를 파괴한 것이 주로 이제 전쟁으로 성장하는 국가 혹은 무역, 상업 융성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정복한 로마 제국도 전쟁으로 성장하는 국가였으니까 보통 이제 전쟁으로 성장하는 국가나 상업이 이제 전통 윤리를 파괴했다고 보는 것이고 이 형이상학에서 1원론, 2원론이라면 1원론, 2원론을 이런 어법으로 쓰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좀 구현을 해야 되는데 2원론은 이제 내세를 믿는 문화고요. 1원론은 현세가 중시되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과 한국은 전형적인 이론론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승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편 저편의 개념이 있는데 저승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이랑 중국인들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너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랑 주파수가 달라서 어떤 독특한 다른 시스템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내세 피안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인도 아리안 문화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거랑 이제 중국 한국이 다른 겁니다. 그럼 그렇게 현세 중심적인 문화는 현세 중심적인 어떻게 되죠? 내세에 가서 결판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현세에서 끊임없이 권력 투쟁을 해야 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랑하는 것 중에 자기들이 세계 최초의 픽션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겐지 이야기 같은. 조선 사람들은 왜 픽션을 안 만들었을까요? 현세에서 권력 투쟁을 해야 되니까 픽션을 만들 시간이 없죠. 지금 이제 정치 투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패배 그 뭐랄까 이제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패배의 상황이 와야 사람이 픽션을 찾게 되거든요. 김만중이 유배를 갔으니까 구운봉을 쓰는 거지. 그 유배를 가기 전에 정치 전망이 있을 때는 자기도 이제 권력 투쟁에 몰두하지 구운봉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딱 나뉘어져 있는 사회에서 픽션이 더 일찍 발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내세를 중시하는 거랑 픽션이 발달하는 거랑 또 약간 그래서 연결성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일원론, 이원론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린 전형적인 일원론의 문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살률이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근대 시대에는 뭐 농민들이 그냥 이제 농민들이 자기 일해서 밥 먹고 뭐 양반들은 그 사대부들은 자기들이 권력 투쟁해서 뒤집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고 하니까 그 뭔가 이제 그 뒤집을 수 없는 패배 같은 게 없었지만 근현대 사회가 되면은 뒤엎을 수 없는 패배가 생기잖아요. 그걸 이게 잘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신교인이 됐든 뭐 아니면 다른 뭐 형이상을 믿든 간에 한국인들은 현세에서 잘 안 된다 싶으면 생을 포기하는 그 자살자의 비율이, 물론 이제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정책적으로 줄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저는 이제 보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다시 정치평론적 관심으로 소멸하지 않기 위한 대안을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한국 사회 문제라고 본 많은 것들이 문제이면서 또 강점이고 또 시기에 따라서는 그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었다면, 사실 약간 그 태도를 좀 바꿔서 이제 바라보고 그 대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것이겠고요. 제가 그 한 2년 전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원고를 쓸 때에는 한국이 저출생에 빠진 것도 한국이 제일 지옥 같아서 생긴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트렌드를 다른 나라보다 한두 단계 더 빨리 그런 것 같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지금 다른 나라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 틀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나 어쨌든 속도를 줄여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드디어 저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지금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어떻게 한국인들의 어떤 그 원초적인 심성에 걸맞는 그런 어떤 정책적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정학이 부활하고 있죠. 한국이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그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한반도 남부 지방이라도 잘 이렇게 적응을 해서 조응을 해서 이제 선진국의 위치까지는 올라왔는데, 전근대에도 한국인들이 지금보다 뭐 더 모자라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역사 기간 내내 힘들었던 이유는 사실 중국과 일본이 너무 큰 타자이기 때문이었던 면이 크고요. 근데 그 지정학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시대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를테면은 저는 이제 국힘도 보면 답답하고 민주당도 보면 답답한 게, 친미 국가로 남아야 되지만 이제 그 중국, 러시아랑 그 너무 이제 너무 이렇게 그 벽을 세우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힘의 외교 전술도, 민주당의 외교 전술도 제가 보기엔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게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자유무역 시대가 뭐 종언을 고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블록화가 된다 치면 우리는 모든 블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반도에서 식량도 부족하고 그 에너지도 부족하고 다른 여러 가지 원자재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팀에든지 다 박쥐처럼 끼어들어가지고 내 자리도 좀 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이지, 선명하게 어떤 팀 한테만 끼면은 그럼 나중에 외화 많다고 뭐 달러를 태우면서 난방을 할 겁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이란이 뭐 UAE의 주적이니까 우리의 주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대통령이 돌아다니시면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식량선, 에너지선, 연료선을 어떤 데랑 틀어지더라도 이제 대안이 찾아지게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선을 대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지금의 어떤 정치적 혼란만 좀 극복이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쓸데없는 싸움에 그 한국 정치가 힘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요 국면이 극복이 되면은 또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전통이 있으니까 또 이제 급속도로 또 약간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식의 독재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상식의 통제 자체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더라도 그 상식의 이제 폭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도 조금 더 관대한 그런 상식이 되도록 또 진보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의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시간이 어떻게 됐죠? 네네. 얼추 그래도 70분 하라는 걸 76분 정도로 이제 선방을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자분 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물을 한 번도 안 먹고 계속 떠들었네. 아까 말했을 때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우즈벡 카자흐 가서 농사를 잘 짓고 아니야. 네, 네. 이유는 보면 그쪽 애들은 다 유목민이에요. 네네네, 그쵸, 농경민이 그쵸. 아니기 때문에 농민이 가서 유목을 할 수 유목 걔네들 비교 우리는 저는 반수렵 북쪽은 좀 수렵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네네네네. 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네. 유목 우리 한국인 보면서 좀 특이했던 게 중앙아시아 애들하고 비슷한 점이 꽤 있는 게 네네. 유목민 특성이 베트남이나 일본보다 많다고 느끼거든요. 유목민, 농경민. 네네네. 관점에서도 그럴 좀 맞습니다, 맞습니다. 보완을 하면 네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맞고요. 그 아까 일본인들이 2,500년 전, 1,500년 전쯤 그 건너간 한반도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그때 넘어간 사람들은 그 완전히 벼농사 농경민들이었고요. 그 후 한국에서는 다시 이제 요동 요소에서 반농 반렵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인들의 조상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 자, 이렇게 그 역사적 논의는 이제 과학자들이 해도 이렇게 종종 찾아보고 하는데 그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신 분 그 책은 사놨는데 아직 못 읽었고 유튜브 방송에서 요약하신 걸 보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유전적으로 보면 예전에 이렇게 모든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나온 사람들이 크게 세 방향으로 가는데 유럽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북방 유목 민족들의 원형인 한국인들이 맨날 환빠들이 느끼는 바이카로의 그 엄청난 하는 카스피해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카스피해 루트는 우리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최근의 연구에는 우리는 오세아니아 루트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이 동남아시아 쪽이 좀 더 이제 육지가 더 많았으니까 그 일본인이나 한국인들은 오세아니아 루트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북방 유목민족과는 관련이 없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 왜 한국인들은 뭐 자기 조상을 뭐 중국에서 왔다 그러고 혹은 뭐 유목민족이랑 연결짓고 그러냐. 근데 그거 남들도 다 그래요. 그 컴플렉스 가질 필요 없어요. 유럽인들도요. 그 로마의 후예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제 강대한 야만인들 우리는 아틸라 훈족의 후예로서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게 이제 동아시아로 치면은 자기들이 자기 조상이 중국인이라고 우기는 거나 자기 조상이 흉노라고 우기는 거나 이게 정확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편 문명에 줄을 대기도 하고 혹은 강대한 야만인들에게 자기 선을 대기도 하고 센 놈들에게 붙고 싶은 뭐 인간 본성의 심리인 건데 뭐 한국인들만 뭐 줏대가 없어가지고 뭐 그 조상을 중국으로 날조하고 그랬다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 공부를 좀 다른 나라 역사도 많이 보다 보면은 이게 별로 그 특수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보편적 현상의 경우가 생각보다 많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중앙아시아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국인들이 쌀의 북방 한계선이라고 생각되는 구간보다 더 북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건 또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철수 선생님이 이제 논의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중국은 이제 화북 지방에서 밀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열하일기에 보면은 그 병자론 때 끌려간 조선인들이 그 머무르는 마을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아무도 벼농사를 짓지 않고 밀농사만 짓는 곳에서 조선인들은 벼농사를 성공해가지고 쌀밥을 먹고 쌀떡을 먹고 있더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사실 그 한반도가 벼농사 좋기에 좋은 기후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억지로 지은 거다 보니까 이 난이도 헬인 헬조선 불반도에서 벼농사를 짓는데 성공한 이들은 딴 데 가서도 잘 지을 확률이 더 높은 약간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또 벼농사를 짓는데 또 한국의 품종 개량한 벼와 이제 한국의 농법이 좀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타개하는 데도 조금 이렇게 세계사적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책의 이제 마지막에 뭐 결론도 해주시면 이제 정치 평론적 관점으로 천하 삼분지객 얘기해 주시는데 네네. 어떻게 뭐 그동안 스윙 보터로서 이제 이쪽이 잘하면 이쪽한테 힘을 실어주고 저쪽이 못하면 저쪽을 혼내는 뭐 그렇게 이제 해왔다고 이제 설명해 준 걸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이게 뭐 이렇게 사회가 이제 갈수록 더 뭐 극단화되고 이제 자기 주장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긴 한데 뭐 아까 뭐 세계적으로도 블록화 현상 그런 거 나오지만은 네네. 그렇게 가겠지만 어쨌든 더 이제 튼튼한 이게 스윙 보터들이 이제 뭐 그런
이제 선택을 잘 잡아주는으로써 이제 한국이 망국이 아니라 이제 잘 이제 뭐 존속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건지 뭐 또 다른 또 가능성도 보시는 건지. 그 뭐 노력은 해야죠. 뭐 나라가 망한다는데 황산벌에 5천 명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심리고 뭐 처자식을 뵐 필요는 없겠지만, 네네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그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뉴미디어로 인한 극단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그 가설이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가설도 있고 극단적인 사람들 숫자는 그대로인데 지금 미디어 지형이 극단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대변한다. 요것도 있거든요. 둘 다 좀 일리가 있는데 초반에는 전자가 좀 우세했다가 최근에는 후자가 좀 우세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모으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고 이런 것이 문제인데 그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이 극단적인 역사 간의 대립도 좀 그 지향을 시키고 접붙여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상식의 독재를 있고 한국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에 대한 관점을 수용하면은 망국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잘 팔리고 있는 중은 아닌 것이 맞는데 뭐 이럴 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 좌절하지 말고 다음 책도 내도록 뭐 마음을 그렇게 다잡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방송 나왔던 게 호응이 그래도 2만 명 이상 나왔는데 그런 방송을 책 판매에는 큰 영향은 없었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몇 분 알아보시던데 오 방송 나왔더라고요. 네? 그걸 보셨어요? 네. 그 동네에서 술 마시는 아저씨들의 얘기를 듣는 게 이 민심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잣대가 됩니다. 보수적이신 분들도 많지만 또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윤석열 욕할 때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어떤 지표들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계속 나가가지고 누적 조회수가 100만이 넘으면 책 많이 팔린다는 소리.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홍대선 작가님이 최근에 케넨의 스피치에서 100만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책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역주행을 해서 그래서 역주행한 김에 저도 좀 숟가락을 얹고 싶습니다라고 이게 제가 이제 계속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있고 이제 잡혀주시고 있는 중인데 뭐 저도 계속 노력은 해봐야겠죠.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책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전근대 그다음에 이제 근대 또는 전근대가 각자들의 차이가 이제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내고 특수성을 만들어내고 이제 저도 이제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봐서 근데 이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다 읽고 나서 훨씬 근본적인 질문이 들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과도하게 역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전근대에서 만들어진 그 2500년 전 또는 뭐 1만 년 전부터 있었던 어떤 윤리 체계 뭐 이런 것들이 100년 안쪽에 만들어진 현대적 정치 경제 구조보다 우리의 문화와 생각과 이런 것에 더 크게 영향을 과연 미쳤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결사체가 낮다는 것도 노동조합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지 않다. 네네네. 비교적으로 네네. 일보다도 높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네네네. 그러니까 일본도 원래 굉장히 높았고, 뭐 일본은 이제 아까도 설명에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책에서도 하시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전근대적 어떤 요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 최근에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런 논쟁들이 과도하게 과거의 어떤 역사적 어떤 사실들에 대한 논쟁을 끌어와서 지금의 무엇을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자께서도 비판하는 청산담론이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다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서 네네네. 그냥 지금의 현대적 정치 경제 구조가 어쨌든 더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문화나 특성들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리마저도 좀 네네. 뭐 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네 가지 겹이를 한 거잖아요. 네 번째 겹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95%가 근현대 영향력을 해도 근데 5%도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조 조직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극복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을 해도
구석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건 이제 이해가 형님 동생이라서. 네.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태환이 호통치는 영상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장태환이 선배님, 형님 이러다가 갑자기 급발진하거든요. 야, 이 반란 놈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군인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는 한국인들 안 해요. 사실 그게 결사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보편적 규율이라면 군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들 우리나라 사람들 낯간지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님 동생 하다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야, 이 반란군 놈의 새끼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 TK 워싱이라고 표현하는데 장태환 선생님은 경북 사람입니다. 경북 사투리를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경북 사투리를 쓰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서울말로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경북 사투리로 그렇게 호통을 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예전에 코리아 게이트 때 김동현 배우님이 연기하신 장태환이 그 버전이었는데 근데 그거 보면은 진짜 이게 이렇게 완전 찐 경북 사람처럼 이렇게 접근도 이래요. 이렇게 아니 정총장이랑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요? 형님 아니요. 그런 사람이 납치고 연출할 수 있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로운 거에 원래 그 호소를 하다가 그 호소가 이제 안 먹히니까 이제 대의의 세계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 우리가 군인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없어요. 한국의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형님 동생 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법적 처벌의 영역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 중간 단계를 점프를 해서 우리가 노조 조직도 잘하고 뭐 해야 되지만 그 조직되는 방식도 사실은 좀 이렇게 다른 나라와는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작동을 한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역사적 논의를 결정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 유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현대의 영향이 95%인 게 맞다. 근데 5%도 작은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왜냐하면 이게 또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복지국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없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우회해서 그럼 이제 설득할 것인가. 근데 이제 가령 이제 북유럽 사람들을 설득하는 어떤 어휘와 한국인들을 설득하는 어휘는 이제 달라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차원의 얘기였던 거죠. 네. 그러면 꼭 이 질문을 하셔야겠다 혹시 계신가요? 아, 네, 그러면. 20세기가 아닌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 네네네. 맞으면 동시대성, 네네. 글로벌이지 그 세계화에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는 세대들에게도 이 인류의 네 가지 겹이 네네네. 여전히 작동할까요? 네, 작동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고나리질을 잘하는 한국인의 습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사라지면 저는 이제 좀 퇴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그 정과 고나리질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 이렇게 간섭하고 품평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후속 세대에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0대 하는 역사 공부란 게 또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2000년대생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컴플렉스는 없는데도 식민지 입장에서 사고를 해요. 여전히. 왜냐면 우리 식민지 출신이니까. 아니, 벼락부자가 됐어도 식민지 출신이라는 사실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10대의 역사책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가면 이 새끼들 작물만 갖다 놓고 지들 것도 아니면서 라고 영국 프랑스 입장이 아니라 그 유물을 뺏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2000년대생들도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조금은 더 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 더 보면 그 아이들이 자기네 부모 혹은 뭐 네, 삼촌들과의 동질성보다 네네네. 우리 같은 또래의 뭐 영국 아이, 태국 아이와 동질성을 느끼기도 쉬운 게 아닐까. 그랬을 때 어떤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결이 그대로 어느 정도 유효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뭐 추세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르낭이라는 사람이 민족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국민투표라고 표현한 것이 있는데 매일매일 국민투표한다고 매일 결과가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수십 년 추세선이 지나면 바뀌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세계 시민으로서 자신을 사고하는 사람들은 비율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노웨얼과 애니웨얼 뭐 이렇게 대비시킬 때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동년배들과의 교감도 물론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앞서 얘기했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숫자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렇게 주목을 해야겠지만
너무 또 과장할 필요도 없다 이런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번역기가 발달하면은 자기 동명배들이 전에는 조금 지역이었다가 일본까지 동남아나 유럽까지 지역이 되는. 네네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좀 범위가 좀 넓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동아시아적 정체성이 더 생긴다든지 약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미래 자체는 사실 뭐 그 미래 예측을 하는 것이 저의 뭐 임무는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복지국가를 보고 싶은 게 어떤 정책 진보주의자의 목표이지 뭐 그 수백 년 후에 이제 우리를 대비하는 것까지는 이제 저는 그런 사상가는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 궁금한 그 자원이 많은 나라, 인구적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닌 데서 복지국가 있었어요. 그럼 조성주 이사장님이 네.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아니 그게 그런 질문이 조금 약간 무의미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까지의 복지 국가들은 다 유럽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하다 보면 자꾸 유럽 전근대사 분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게 도돌이표 같은 거예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복지 국가의 특성은 이렇다 저렇다가 사실은 다 유럽 문화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복지 국가는 유럽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일본, 한국도 조금씩은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 복지 국가 단계들은 그래서 이게 사실 잘 분석이 안 되고 그 분석이 나중에는 그 좀 약간 무의미해질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동아시아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유럽이 만들어낸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겠다는 것처럼 유럽 이해 문화권에서 이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이제 또 다시 나타나면서 좀 우리가 새로 분석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로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